네, 안녕하십니까.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환율입니다. 좀 환율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산시장 또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킹달러 시대의 투자 전략인데요. 환율 시장이 최근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본 흐름의 어쨌든 변화의 결과물이자 또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 컨디션을 결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환율의 의미가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환율 강달러의 특히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환율 시장이 강달러가 특히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킹달러 시대의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전설이고 그루시죠.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따끔한 어쨌든 그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시장에는 너무 여러 변수가 있어서 이 변수들을 다 종합해서 보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플 거다. 그리고 잘 전망도 안 될 거다. 결국 우리가 전망을 하는 이유는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는 꼭 어쨌든 상황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그림에서 좀 환율 시장이 특히 환율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떤 위험이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정도로 조금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환율 시장이 꼭 원달러가 뭐 얼마까지 갑니다. 내지는 뭐 유로화가 얼마까지 빠집니다라는 쪽에 어쨌든 전망보다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볼 때 우리가 환율 시장을 통해서 어떠한 투자 전략의 팁을 얻을지에 좀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서 먼저 서론 삼아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쨌든 위대한 격언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달러 강세의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달러 강세의 원인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만큼이나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요인이 만든 달러 강세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통화 팽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과도한 통화 팽창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많이 올랐죠. 시차를 두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빠르게 가져갔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미국은 이러한 빠른 통화 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통화 긴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시장 금리 또 기준 금리가 다른 나라의 금리에 비해서 높아지니까 돈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논리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달러 강세가 진행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또 지금 진행되는
뭐 경기 침체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달러 강세를 지금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통화 팽창과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다라는 것으로 조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통화 공급이었으니까 이 통화 공급을 빨아들이는 반대쪽으로 긴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연준의 긴축이 언제 멈출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11월에 75bp 0.75% 포인트의 금리를 올린 다음에 연준이 12월에는 50bp 인상으로 물가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가 되겠죠. 그리고 내년 2월 2일이 다음 새해 첫 FOMC인데 통화정책회의인데 이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2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종 기준금리는 4.75%가 되고 이 4.75%가 일정 기간 유지되겠죠. 연준에서 수차례 또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마 내년 1년은 계속 4.75%의 기준금리에서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통화 긴축을 상당히 지각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각했을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X축, 그 횡축이 개월수입니다. 첫 금리 인상을 한 게 지난 3월이었죠. 소비자 물가가 무려 8.3%, 8.5%일 때 첫 금리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2021년 3월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가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지각 긴축했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지금 총알을 소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은 가상하나 실제로 물가가 잡히는 통화정책의 약효가 인플레이션의 안정과 또 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경기 둔화로 나타나는 시점은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내년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의미 있게 잡히는 시점은. 그래서 이게 조금 잡혀야 물가가 잡혀야 연준은 통화 긴축을 조금 완화적으로 더 적극적인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고 그래야 달러 약세가 조금 이뤄질 텐데 이 시점이 내년 3월 내지는 내년 6월 정도로 즉 내년 2분기 정도로 좀 지연될 가능성, 달러 약세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달러의 전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보다 물가가 천천히 잡히니까 달러도 천천히 하락할 가능성이 내년에 높다라는 것이 이제 대전제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인플레가 안 잡히면 달러가 안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2023년 내년도 중반이 돼야 인플레와 달러가 공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또 소비자 물가, 그리고 실업률 이 세 가지 지표가 한 5% 정도에서 만나는 시점, 그 시점이 대략 내년 한 6월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동결하지만 3월에 동결해도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거야? 물가가 잡히는 거야? 정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은 없는 거야? 라는 그 회의적인 의심이 계속 내년 3월, 4월, 5월, 6월 중에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드디어 5%대에 안착하고 실업률도
5%대까지는 안 가겠지만 5%를 향해서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기준금리도 5%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이 세 가지 어쨌든 가격 변수, 정책 변수가 만나는 경제 지표가 만나는 시점 이 내년 6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격적인 달러 약세, 달러가 좀 약세로 완전히 기우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지면서 달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약세 반전 국면은 내년 5, 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달러 전망은 유로화 쪽에서 조금 찾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티커명 DXY의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유로화가 57%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좀 강세로 가져야 달러는 자연스럽게 반대쪽에서 약세로 가죠. 올해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DXY 달러 인덱스가 18% 이렇게 절상됐습니다. 올랐죠. 그리고 1년 전 대비로는 20% 이상 절상됐는데요. 유로화가 올해 들어서 한 13% 정도 절하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가장 많은 비중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가 안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로화는 사실은 미국과의 통화 정책의 차이, 또 물가의 차이, 기준금리의 차이, 시장금리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과 미국의 물가 차이가 달러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로존의 물가가 미국보다 굉장히 높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화 가치의 안정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로존의 경기의 어쨌든 취약성 때문에 미국만큼 금리를 안 올리니까 그만큼 통화 가치의 어쨌든 신뢰성에서 조금 안정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ECB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많이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달에 75bp 또 다음번에 75bp에서 한 3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뭐 2.75 정도에 머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로화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물가가 높은데 금리를 계속 좀 많이 올려야 통화 가치가 안정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차트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과 미국의 물가 차이가 역전되면 당연히 이제 유로화는 강세로 반전되고 달러는 약세로 기울 것입니다. 그런데 유로화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유로존 전체가 러시아 때문에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어쨌든 상황은 에너지 쇼크발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다. 일단 동절기를 지나봐야 되겠죠. 이제 겨울철을 무사히 지나고 이제 비축해 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로 겨울나기를 잘했다. 이러면 유로화가 반등하고 또 물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유로존 경기가 가장 안 좋은데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 쇼크 때문에 내년 상반기 경기는 더 안 좋기 때문에 비로소 유로존의 물가가 디플레이션, 리세션, 경기 침체를 반영해야 물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가 유로화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등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떨어지는 시점, 이 시기가 중요한데 그것은 이번 겨울을 좀 지나봐야 알겠다. 적어도 내년 1, 2월 정도에 유로화의 강세 반전의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 초에 가서야 유로화 강세발, 유로화 반전에 의한 달러 강세가 일단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이 유로존 전체가 에너지 충격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도 일단은 올해까지는 달러 강세가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좀 기술적으로 조금 진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진정되기는 달러 강세가 멈추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해를 넘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같은 말씀입니다. 네 번째 달러 전망은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의 불확실성의 차이가 또 달러를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들어가서 유로존 상황은 일단 겨울을 지나면서 소진된 에너지의 재고를 확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재정 지출이나 그리고 겨울을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 급증한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보전하는 재정 지출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럽발 재정 수지의 어쨌든 불안정 그리고 국채 발행의 증가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유로화의 후속적인 내년도에 2차 유로화 약세를 조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내년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유로화 약세는 내년 초에 일단 마무리되고 2차 유로화 약세는 유로존 전체의 재정 수지나 국채 발행 상황을 관찰하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인 거죠. 사실 끈적끈적한 물가와 마찬가지로 환율 시장도 그렇게 간단하게 툴툴 털고 이제부터는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글로벌 거시경제 구조가 지금 현재 당면한 상황이다라고 좀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되는 1차 달러 강세는 연준발 달러 강세고요. 이 연준발 달러 강세, 금리 차가 유도한 금리 차가 이끄는 1차 달러 강세는 일단은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2차 달러 강세는 경기 침체와 거기에 따른 좀 파생적인 영향들,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해보다는 더 클 것으로 IMF나 세계은행이나 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랬지만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신용 경색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 경색 기간에는 다 안전 통화만 선호하게 됩니다.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차 달러 강세가 내년 중반경에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달러의 전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부수적으로 엔화입니다. 엔화도 지금 달러 인덱스의 거의 17%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최근에 약세로 가면서 최근에 지난주에 152엔까지 올랐죠. 일본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으로 147엔까지 살짝 안정됐지만 제 생각에는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어쨌든 일본의 엔화 약세의 요인은 2013년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전 세계에서 몇몇 안 되는 지금 1000개국이 어쨌든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완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연간 재정 지출의 25%가 국채 이자로 사용될 정도로 지불될 정도로 굉장히 국채 이자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국가 부채 비중이 GDP의 260%가 되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러다 보니까 YCC 정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위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서 양적 완화를 해서 일본의 국채 수익률을 제로에 이렇게 매놓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지도 계속 증가하고 또 정부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이러면서 최근에 투기 세력이 엔화를 상당히 좀 입맛을 다시고 있고 실제로 투기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역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엔화가 만약에 160엔 정도까지 오른다면, 즉 현재보다 6, 7%가 추가로 절하된다면 원달러도 조금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통화 입장에서는 엔화와 위안화의 어쨌든 관계성이 높기 때문에,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엔화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추가로 160엔을 향해서 한 번 더 절하된다면 일시적으로 1,55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전략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2분기 정도가 지나야 위험자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돈이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지금 말라붙고 있는데 그게 조금 풀리는 시점은 내년 2, 4분기 정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좀 뱃을 길게 잡고 조금 적극적인 포지션을, 주식 포지션을 늘려가야 될 때는 지금보다는 내년 환율 측면에서는 내년 2분기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는 각국 코로나에 어쨌든 코로나19를 치르면서 생긴 그런 비용인데, 이 비용이 특히 환율 전략 2 이 차트를 보시면 특히 빚 많은 신흥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독이 든 사과, 저금리에서 달러 차입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달러 부채가 많은 신흥국은 일단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실물 경기가, 전 세계 경기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경기 노출도가 높은 신흥국 전반이 무역 수지가 나빠지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좀 내년 적어도 중반까지는 조금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환율 전망을 통한 두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달러가 1,500이 저항선이긴 하지만 엔화의 어쨌든 변동에 따라서 1,500원을 일시 돌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환율 시장에 예기치 못한 변동성이 진정되는 시점은 유로화가 안정되고 유로화가 강세로 반전되고 또 달러, 전반적인 달러,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로 기우는 내년 중반부터 원달러도 변동성이 약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도 커지고 경상수지 적자도 조금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조금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그 표를 보시면 제가 예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좀 가장 모범적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물론 투자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위험 선호도가 다 다르니까요. 금융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주식 대 안전자산을 한 7대 3으로 가지되, 주식자산에서 반드시 중장기적인, 뭐 1, 2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4, 5년 정도를 이렇게 길게 내다보신다면 미국 주식을 반드시, 미국 주식 안에서도 환율 변동에 영향력이 적은 미국의 안정성장주, PR이 낮은 글로벌 안정성장주를 반드시 10% 정도 가져가시는 게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을 피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을 미국 주식 정도의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단 시장에서 벌어진 서학개미 운동은 매우 합리적인 운동이었다. 다만 너무 비쌀 때 주식을 산 게 문제였지, 글로벌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나라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특히 달러 자산과 한국 주식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5% 정도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우리보다 잠재 성장률이 높고 환율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원 수출국인 신흥국 주식을 한 5 내지 7% 정도 편입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한 어쨌든 전략이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진이었습니다.